경제는 호황이라는데 왜 우리는 힘들까? 뉴스를 켜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출 7,097억 달러, 반도체 1,734억 달러, 역대 최고. 숫자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록을 깼고 사상 최고를 찍었고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우리 동네 상가에는 빈 가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월급은 작년과 비슷한데 카드 명세서는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마트에 가도 식당에 가도 예전보다 뭔가 덜 사게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소득 6,5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 원 보유가구. 금리 상승과 물가 상승이 겹치면서 매달 61만 4천 원씩 가처분 소득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736만 원입니다. 이게 현재 평범한 중산층 가구의 현실입니다. 수출은 역대 최고인데 당신의 지갑은 매달 61만 원씩 얇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부터 구조를 풀어보겠습니다. 숫자는 공식 통계만 씁니다. 추측 없이 구조만 이야기합니다. 수출이 역대 최고라면 왜 내 지갑은 매달 61만 원씩 얇아질까요? 일부. 수출은 진짜로 좋다. 먼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수출은 좋습니다. 숫자도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2025년 한국 연간 수출액은 7,097억 달러입니다. 처음으로 7천억 달러 벽을 넘었습니다. 2018년에 6천억 달러를 달성했으니 7년 만의 일입니다.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혼자 1,734억 달러. 전체 수출의 약 4분의 1을 반도체 하나가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수출은 7,097억 달러로 역대 최고입니다. 그런데 동네 상권은 비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은 이렇습니다. 수출이 늘어납니다. 기업 이익이 늘어납니다. 그 돈이 고용으로 이어집니다. 임금이 올라갑니다. 소비가 살아납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낙수효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흐름이 끊겨 있습니다. 왜 끊겼는지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실생활 사례입니다. 경기도 어느 공단 인근에 20년 된 분식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공단에 반도체 부품 협력사가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역대 최고인데 그 분식집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왜냐면 그 협력사는 자동화 설비로 돌아가고 예전보다 공장 직원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수출 호황이 동네 밥집까지 내려오는 데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지금 그 경로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일하시는 곳 수출 경제입니까? 내수 경제입니까? 2부. 환율이라는 변수. 수출이 좋은데 왜 체감이 나쁜지. 그 답의 핵심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낯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달러 한 달러를 사려면 원화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2022년에는 1,291원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연평균 1,380원입니다. 장중에는 1,480원을 넘기도 했습니다. 이게 수출 기업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계산해 봅시다. 달러 1억 달러를 수출했다고 가정합니다. 환율 1,291원일 때는 1,291억 원입니다. 환율 1,380원일 때는 1,380억 원입니다. 차이는 89원, 즉 89억 원이 더 생깁니다. 물건은 하나도 더 안 팔았는데 말입니다. 같은 물건, 같은 물량입니다. 그냥 환율이 올라서 89억 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걸 반도체 전체 수출 1,734억 달러에 적용하면 2022년 환율 1,291원 기준으로는 약 223조 8,694억 원입니다. 2025년 환율 1,380원 기준으로는 약 239조 2,920억 원입니다. 환율 89원 상승만으로 약 15조 4,226억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약 15조 4천억 원. 물건을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팔아서도 아닙니다. 환율이 올라서 생긴 숫자입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로 받고 원화로 환전하는 입장입니다. 환율이 오를수록 이익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소비자와 수입업자는 환율이 오를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실생활 사례입니다. 해외 직구를 할 때 달러 가격은 그대로인데 원화로 결제하면 더 비싸게 나오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그 반대입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로 받고 원화로 환전하는 입장이니까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로 더 많이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소비자는 손해를 보고 수출 기업은 이익을 보는 구도입니다. 내가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가? 원화 자산만 가지고 있는가? 3부. 그런데 환율은 공짜가 아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습니다. 앉아서 이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환율 상승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무엇이 비싸질까요? 수입하는 물건값이 올라갑니다.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의 대부분을 수입합니다. 기름, 가스, 밀가루, 식용유, 철강 원료. 달러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것들을 사는데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합니다. 수입 원자재를 달러, 100달러어치 구입한다고 가정합니다. 환율 1291원일 때는 12만 9,100원입니다. 환율 1380원일 때는 13만 8천원입니다. 차이는 8,900원, 6.9% 상승입니다. 물건은 같습니다. 원화 비용만 늘어납니다. 이게 수입물 가지수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그 수치가 약 6.56, 9%입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다음으로 생산자 물가를 밀어 올립니다. 생산자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릅니다. 이 연쇄를 수입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들어온 가격 상승입니다. 수출 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15조 4천억 원의 이익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장바구니는 환율 상승으로 물가가 6.9% 올랐습니다. 그래서 체감 물가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해도 장을 봐보면 여전히 비쌉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구조입니다. 실생활 사례입니다. 2022년에 3만 원으로 장을 보던 가정을 생각해 봅시다. 같은 물건을 2025년에 사려면 3만 3천, 3만 4천 원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빼게 됩니다. 고기 대신 두부, 브랜드 제품 대신 PB 상품. 이게 소매 판매가 정체되는 이유입니다. 물가는 그대로가 아닌데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 상황입니다. 지난 1년 장바구니에서 뭔가를 빼기 시작했다면 그게 이미 신호입니다. 4부. 여기에 고금리가 겹친다. 물가 얘기만 했는데 여기에 하나가 더 얹힙니다. 금리입니다. 금리가 무엇인지부터 짧게 짚겠습니다. 돈을 빌릴 때 내는 비용입니다. 금리가 높으면 같은 돈을 빌려도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자영업자 중 대출을 쓰지 않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설비도 사야 하고 임대 보증금도 있고 운전 자금도 필요합니다. 대출 2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봅시다. 천천히 따라와 주십시오. 대출 원금은 2억 원입니다. 저금리 시절인 2021년 기준 연 3.0%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2억 곱하기 3%, 즉 600만 원입니다. 월 이자는 600만 원을 12로 나누면 50만 원입니다. 현재 고금리인 2024만 2025년 기준 연 6.0%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2억 곱하기 6%, 즉 1200만 원입니다. 월 이자는 1200만 원을 12로 나누면 100만 원입니다.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한 달에 50만 원이 더 나갑니다. 월 50만 원, 1년이면 600만 원, 3년이면 1800만 원. 이게 숫자 놀이로 보이십니까? 자영업자 평균 연간 순이익이 대략 2천만 원 안팎입니다. 3년 동안 이자로만 180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다는 뜻입니다. 거의 1년치 수익이 사라집니다. 지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난 3년간 이자로 얼마나 더 내셨습니까? 실생활 사례입니다. 서울 어느 동네에서 10년째 헤어샵을 운영하는 원장님이 있다고 해봅시다. 2021년에 인테리어 리모델링 하면서 사업자 대출 1억 5천만 원을 냈습니다. 그때 금리 3.2%, 월 이자 4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대출 갱신 시 금리
5.8%로 올랐습니다. 월 이자 72만 5천 원. 매달 32만 5천 원 추가 지출입니다. 인건비도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올렸더니 고객이 줄었습니다. 매출 유지, 이익 감소.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나에게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가? 있다면 이자가 3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는가? 오부. 복합 충격 두 가지가 동시에 온다. 환율 상승으로 원재료가 비싸졌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 둘이 동시에 옵니다. 별개가 아닙니다. 식당 하나를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단계별로 따라와 주십시오. 기본 조건입니다. 월 매출은 3천만 원입니다. 원가율 40%를 적용하면 원가는 1,200만 원입니다. 그중 수입 원재료 비중이 원가의 50%, 즉 600만 원입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는 1,400만 원입니다. 기준 순이익은 3,000에서 1,200과 1,400을 빼면 400만 원입니다. 이제 환율 10% 상승 효과를 넣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수입 원재료 600만 원에 10%를 곱하면 60만 원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대출 1억 원 기준으로 금리가 3%에서 6%로 오르면 월 이자는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식당 규모를 감안해 50만 원 추가로 반영합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원재료비 추가 60만 원과 이자 추가 50만 원을 합치면 110만 원입니다. 결과입니다. 기존 순이익 4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빼면 290만 원이 됩니다. 감소율은 400에서 290을 뺀 110을 400으로 나누고 100을 곱하면 27.5%입니다. 매출은 그대로입니다. 손님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27.5%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구조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줄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착각이 아닙니다. 숫자로 설명되는 현실입니다. 매출이 그대로인데 수익이 27% 줄었다면 가격을 올려야 할까요? 올리면 손님은 유지될까요? 실생활 사례입니다. 월 매출 2,500만 원짜리 동네 돈가스집이 있습니다.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모두 수입 의존도가 높습니다. 환율 오르면서 원가가 67% 올랐습니다. 금리도 올라서 이자가 월 30만 원 더 나갑니다. 가격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혼자 올리면 손님이 옆 가게로 갑니다. 결국 가격을 못 올리고 마진을 줄이며 버팁니다. 이 상태가 1년, 2년 계속되면 어떻게 될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업이 있다면 순이익이 2년 전과 비교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6부. 그래서 계층은 갈린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똑같이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산이 무엇이냐에 따라 같은 경제 환경이 완전히 다르게 작용합니다. 유형 하나, 달러 자산 보유, 부채 적은 사람입니다. 달러 예금이나 해외 ETF, 수출 대기업 주식을 가진 분들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그 자산의 원화 환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 예금 5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환율 1291원 기준일 때는 5천만 원이지만 환율 1380원 기준일 때는 5344만 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344만 원이 올라갑니다. 유형 둘, 원화 자산 중심, 대출 있는 중산층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원화 예금과 국내 부동산 위주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 대출도 있습니다. 연소득 6,500만 원, 주담대 3억 원 변동금리 가구를 계산해 봅시다. 금리 3.5% 10월 이자는 87만 5천 원입니다. 금리 5.5% 10월 이자는 137만 5천 원입니다. 월 50만 원이 추가로 나갑니다. 여기에 소비자 물가 2.1%를 반영하면 연소득 6,500만 원 곱하기 2.1%는 136만 5천 원입니다. 월로 나누면 약 11만 4천 원씩 실질 소득이 줄어듭니다. 월 손실을 합산하면 50만 원에 11만 4천 원을 더해
월 61만 4천 원입니다. 연간으로는 736만 5천 원입니다. 유형셋. 변동금리 대출 많고 자영업입니다. 이자도 오르고 원재료비도 오르고 가격은 못 올리고 손님은 줄고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결국 폐업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4년 폐업자가 100만 8,282명이었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상태가 3년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산층 비율이 4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이 가구 수로는 200만 300만 가구입니다. 잠깐, 200만 300만 가구입니다.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통계 속 숫자로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200만 300만 가구가 중산층에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생활 사례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301동과 302동을 생각해 봅시다. 301동 거주자는 퇴직금으로 달러 예금 5천만 원을 넣어뒀습니다. 302동 거주자는 같은 돈으로 국내 주가 하락 종목에 투자했습니다. 환율이 1380원이 되는 동안 301동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고 302동은 제자리였습니다. 같은 단지, 같은 소득 출발선, 다른 결과입니다. 이게 자산 구성이 운명을 가르는 이유입니다. 지금 내가 세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따져보셨습니까? 7부. 왜 낙수 효과가 안 보일까? 수출 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그 돈이 직원 월급으로, 협력사 발주로, 소비로 흘러야 합니다. 이걸 낙수 효과라고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돈이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낙수 효과는 왜 작동하지 않는 걸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반도체는 고도 자동화 산업입니다. 반도체 공장은 사람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 아닙니다. 첨단 장비와 소수 고급 인력으로 돌아갑니다. 수출이 2배 늘어도 고용이 2배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식당에 돈이 떨어지는 경로가 좁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환율 이익은 재무제표 안에 머뭅니다. 환율이 올라서 생긴 15조 4천억 원은 기업의 장부에 적히는 숫자입니다. 이게 즉시 임금이나 소비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배당, 사내유보, 설비 투자 등의 경로를 거칩니다. 그 속도가 느립니다. GDP는 1.0% 성장이라고 나오는데 민간 소비 성장률은 1.11, 3%에 불과합니다. 잠재 성장률은 2.0%입니다. 잠재 성장률의 절반 수준에서 소비가 머물러 있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GDP 성장의 혜택이 내 월급이나 매출로 온 적 있습니까? 8부. 앞으로의 변수 환율과 금리가 바뀌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짧게 따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환율이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환율이 1380원에서 1300원 이하로 내려간다면 먼저 수입 물가가 안정됩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압력이 줄어듭니다. 체감 물가가 조금 나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환율이 1380원에서 1300원으로 80원 하락한다고 가정합니다. 반도체 1734억 달러 기준으로 계산하면 1380원일 때는 239조 2920억 원입니다. 1300원일 때는 225조 4200억 원입니다. 수출 기업의 원화 수입이 약 13조 8720억 원 줄어듭니다. 내수 소비자에게는 수입 물가가 안정되는 게 이득입니다. 수출 기업에게는 원화 환산 이익이 줄어드는 게 부담입니다. 이게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동시에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시장 대출금리 하락까지는 612개월 시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는 금리 인하가 바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빚은 남아있고 매출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얼마나 빠를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더 빠져나갈까요? 실생활 사례입니다. 기준금리가
2024년 10월에 0.25%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실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중은행이 금리를 조정하는데 통상 36개월이 걸립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 재산정은 6개월마다입니다. 그 사이에도 높은 이자를 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혜택이 느리게 오고 고통은 빠르게 왔습니다. 내 대출이 고정금리인가, 변동금리인가? 금리 인하가 실제로 내게 도달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결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수출 경제는 7,097억 달러, 역대 최고입니다. 내수 경제는 GDP 1.0%, 잠재 성장률의 절반입니다. 폐업자는 100만 8,282명, 사상 최초 100만 돌파입니다. 환율 1,380원으로 수입 물가는 6.9% 상승했습니다.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이 3년 누적 1,800만 원 늘었습니다. 복합 충격으로 자영업 월순이익이 27.5% 감소했습니다. 3년 지속 시 중산층 200만 300만 가구가 이탈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국 경제는 하나가 아닙니다. 수출 경제는 7,097억 달러로 호황입니다. 내수 경제는 월 61만 원 감소로 압박받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에서 서로 다른 경제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수출이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내 월급이 늘어야 나라가 잘 되는 걸까요? 지금 경제는 두 갈래입니다. 수출 기업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지금은 괜찮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 자영업이나 변동금리 대출이 있는 분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수출 경제입니까? 내수 경제입니까?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당신은 지금 체감이 어떻습니까? 버티는 중입니까? 괜찮습니까? 아니면 이미 힘들어졌습니까? 서로의 현실을 확인해 봅시다.